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3일 정해일 1397년 1월 2일 한성윤 민계의 졸기. 한성윤 민계가 세상을 떠났다. 민계는 본관이 여흥이고 아버지는 전립한서를 지낸 민변의 막내 아들이었다. 민계는 타고나기를 총명하고 기계가 강한 사람이었으며 대간을 지냈고 나중에는 지신사가 되어 임금의 말씀을 잘 전달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던 날 민계는 대사원으로 있으면서 이에 반대하고자 말과 얼굴빛에 그 뜻을 드러냈다. 이때 남은등이 조준에게 민계는 처형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조준이 이를 반대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 그 뒤 민계는 경상도와 충청도의 관찰사로 임명되었으며 그때의 성과도 매우 좋았다. 민계가 세상을 떠날 당시 나이는 37살이었다. 많은 선비들이 그의 죽음을 아깝게 여겼다. 민계가 관찰사로 있을 때 자기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하다가 병이 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각 도의 관찰사들이 하루에 4끼씩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구적인 규정으로 정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7일 신묘일 1397년 1월 6일 종로에 거둥하여 새로 주조한 종을 보다. 임금이 종로에 나아가 새로 만든 종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8일 임진일 1397년 1월 7일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태백성이 대낮에 보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9일 개사일 1397년 1월 8일 외선 예순척이 영해 축산도에서 투항해 오다. 외구의 배 예순척이 영해의 축산도에 도착하였다. 그 지역의 만호 임원 등이 관찰사 한상질에게 글을 올려 이렇게 전했다. 저희가 항복하고자 하오니 만일 귀국에서 국경 근처에 한 곳을 내주고 식량을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겠으며 다른 도적들도 함께 맡겠습니다. 한상질이 이 내용을 장계로 보고하자 임금이 허락하였다. 당시 도절제사 최운해와 계림부윤 유양, 안동부사 윤저 등이 함께 군사를 이끌고 영해 서쪽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패배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왜구의 우두머리가 사람을 보내 항복 의사를 전해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러자 유양이 혼자 이렇게 말하였다. 위엄과 신의를 가지고 항복을 받는 일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어찌 의심으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양은 곧바로 말을 달려 적진 앞까지 가서 한 사람을 시켜 먼저 외치게 하였다. 계림부윤이 왔다. 그러자 왜구의 우두머리 5명이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갑옷을 벗은 채 배에서 내려와 줄을 지어 절하며 명령을 기다렸다. 유양은 이익과 손해를 조리 있게 설명하며 항복할 것을 권유하였고 왜구의 우두머리들은 기뻐하며 항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도 모두 풀어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13일 신묘일 1397년 1월 12일 비가 내리다. 비가 내렸다. 사해 사직 송득거 등이 왜구 토벌에 선봉이 되기를 자청하다. 사해 사직 송득거와 전 별장 노문리 등이 궁궐 안으로 들어와 아뢰었다. 저희가 깊이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왜구를 걱정하시며 토벌하려 하시는 바 저희가 선봉이 되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은 이들을 장하게 여기시고 모두 도통처치사의 지휘 아래로 파견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14일 무술일 1397년 1월 13일 비가 내리다.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21일 을사일 1397년 1월 20일 간관 이황 전백령 대관 이발 우홍도에게 사물을 보게 하다. 간관 이황과 전백령 대관 이발과 우홍도에게 사물을 맡기도록 명하였다. 이난전에 전직이 2인을 두다. 이난전에 직책을 맡은 사람 2명을 새로 두었다. 항복한 왜구의 괴수 구육이 장검과 환도를 바치고 숙배하다. 항복한 왜구의 괴수 구육이 3명을 데리고 와서 장검 하나와 환도 하나를 바치고 조정의 조의 자리에 나아가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다. 임금이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구육에게 의복 한 벌과 꼭대기가 높은 삿갓 하나를 주면서 물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온 것이냐? 구육이 대답하였다. 전하께서 항복한 자들을 어루만져 안정시켜 주시고 지난날의 나쁜 일은 묻지 않으신다 하기에 토지를 달라 청하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항복하는 자가 너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복을 받는 자가 나뿐만도 아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된다면 떠나는 사람을 붙들 필요도 없고 오는 사람을 막을 이유도 없다. 너의 거취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내가 돌아가서 내 무리에게 이 뜻을 전하여라. 너희들 중에도 어찌 복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겠느냐. 오래 두고 계획한 뒤에 다시 와서 말하라. 구육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갔다. 임금은 삼사 좌복야 우인열과 예문춘추관 학사 하윤에게 명하여 구육이 묵고 있는 곳에 가서 연회를 베풀어 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22일 병오일 1397년 1월 21일 오도 병마 도통처치사 김사영에게 궁원을 내려주다. 경응윤 장자충을 보내어 처치사 김사영에게 궁중에서 만든 술을 하사하였다. 남은 심효생 등과 항복한 외인 구육 비구시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은은 겸 판상서사사로, 심효생은 지중추원사로, 민여익은 대사원으로, 정담은 도승지로, 정탁은 좌승지로 임명되었다. 항복한 외인 구육은 선략장군이자 용양순이사 소속의 행사직이며 해도 지역의 군과 민을 맡는 만호로 삼았고 비구시지는 돈용교위이자 용양순이사 좌령 소속의 행사정으로 임명하였으며 군 백호를 맡게 하였다. 또한 구육에게는 은으로 만든 띠 하나, 사모 하나, 나무로 만든 신 하나를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24일 무신일 1397년 1월 23일 수릉에 거둥하다. 임금이 수릉으로 나아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1일 갑인일 1397년 1월 29일 눈비가 내리다. 백관을 거느리고 재정을 할애하고 조안은 받지 않다. 눈비가 내렸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재정에게 할애하였으나 조안은 받지 않았다. 백관들은 신덕왕후의 빈전에 나아가 제사를 올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2일 을묘일 1397년 1월 30일 형옥성이 태미의 단문으로 들어갔다가 병성 남방에 머물다. 유성이 북쪽 하늘에서 떨어졌고 형옥성이 태미의 문 앞으로 들어갔다가 병성의 남쪽 하늘로 물러나 멈추어 있었다. 백관이 왕후의 빈전에 나아가 개빈제를 행하다. 백관이 왕후의 빈전에 나아가 개빈제를 올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3일 병진일 1397년 1월 31일 신덕 왕후를 장례 지내고 정능이라 이름하다. 이난전에 반혼하고 혼전 도감을 설치하다. 신덕 왕후의 장례를 취연방 북쪽 언덕에서 치르고 능호를 정능이라 이름하였다. 종친과 백관들은 상복을 벗고 조복을 입은 채 이난전으로 혼을 모셔오는 의식을 마쳤고 이후에는 흰 옷과 검은 띠를 착용한 채 정무를 보았다. 왕후의 혼전을 맡아 관리할 혼전 도감을 설치하였다. 외구의 괴수 상정과 어중 등이 울주의 지주사 이은과 반인 등을 잡아 도망가다. 외구의 괴수 상정과 어중 등이 그 무리를 이끌고 울주포에 들어왔다. 지주사 이은이 식량을 주고 후하게 대접했으나 상전 등이 도리어 계략을 꾸며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 결국 상전은 이은과 그의 부하 박청 그리고 기록관 이해 등을 사로잡아 데리고 도망쳐 돌아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5일 무오일 1397년 2월 2일 도당에서 임금에게 연양을 올리다. 도당에서 임금께 연회를 마련하여 바쳤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6일 김이일 1397년 2월 3일 대사원 민여익이 지중추원사 조견과 한성윤 신효창을 탄핵하려다가 도로 탄핵당하다. 대사원 민여익이 지중추원사 조견과 한성윤 신효창을 탄핵하였다.
조견은 하포에서 절제사로 재직할 때 왜구를 제대로 막지 못하였고 신효창은 당시 대사원이었는데도 조견을 탄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민여익은 조견의 형인 조준에게 몰래 이렇게 말하였다. 전하께서 함부로 하여금 조견을 탄핵하게 하시려는 뜻을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분노하며 말했다. 그대가 헌관으로서 죄 있는 자를 탄핵하면 될 일이지. 어찌 말에 핑계를 대는가. 게다가 조견은 공신이니 함부로 탄핵할 수 없다. 임금은 민여익을 감옥에 가두려 하였으나 의성군 남은이 나와 아뢰었다. 조견과 민여익은 모두 공신인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내치신단 말입니까? 결국 민여익은 집으로 돌아가 있게 하고 헌부에는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다시 탄핵하게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용서하고 풀어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10일 개일 1397년 2월 7일 달이 목성을 가리다. 달이 목성을 가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15일 무진일 1397년 2월 12일 정릉에 거동하다. 임금이 정릉에 나아갔다. 사원부에서 소를 올려 환관 조순을 고향에 안치하고 직첩을 회수하게 하다. 사원부에서 환관 조순의 죄를 논하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조수는 성품이 간사하고 탐욕스럽고 말과 행동이 교묘하며 아첨을 잘합니다. 고려 말 정치가 혼란할 때에는 권력자들의 신복으로 있으면서 죄를 주고 벼슬을 주는 일을 제멋대로 하였고 널리 뇌물을 받아들이며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상의 자비로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은총을 입어 곁에서 시종하고 있으니 마땅히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빼앗을 생각만 품고 있습니다. 중궁의 병환이 위독할 때 성상께서 불신에게 시조하신 은그릇과 옷, 말과 안장을 조순이 모두 무역을 핑계로 강제로 빼앗았고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물건들을 무당에게 돌려놓았습니다. 그의 간악한 행실은 도둑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라건대 조순을 옥에 가두고 죄를 밝혀 가산을 몰수하게 하소서. 임금은 그저 조순을 고향에 내려가 머물게 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자 사원부는 다시 조순이 호조 전서 양천식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일도 아뢰었으나 임금은 그의 관직 임명장만 회수하였다. 풍에도 도관찰사가 도성 역사의 전미와 진태를 내주게 할 것을 건의하다. 풍에도의 도관찰사가 상소하였다. 돈의 백성들이 바람과 물의 재해와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로 농사가 망하여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성의 공사에 백성들이 식량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면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돈의 저장미와 진배미를 나눠주게 하소서. 이에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16일 기사일 1397년 2월 13일 유성이 심성에서 나와 남녘으로 흐르다. 유성이 심대성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22일 기해일 1397년 2월 19일 창성 부원군 성여환의 졸기. 창성 부원군 성여환이 세상을 떠났다. 성여환은 본관이 창녕이고 아버지는 판도 총랑을 지낸 성군미이다. 원나라 지원 병자년의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춘추관 검열로 관직을 시작했고 여러 관직을 거쳐 군부 정랑, 양광도 알렴사, 상서 우승, 지영부사, 어사 중승, 전법 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주와 충주의 목사로도 부임했으며 첨서 밀직과 정당 문학 같은 높은 직위도 맡았다. 조선이 개국한 뒤에는 원로로 인정되어 검교 문화시중에 임명되었고 창성 부원군의 자기를 받았다. 89세의 나이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나라에서 쌀과 콩 백석을 내려주고 예에 따라 장례를 지냈으며 시호로 문정을 내렸다. 성여환은 성품이 간결하고 검소하며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고 아들들을 가르치는 데도 엄격한 법도가 있었다. 그의 세 아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고
큰아들 성성리는 지금 의정부 좌정승이며 둘째 성성룡은 개성 유후, 셋째 성석이는 호조 판서이다. 역군 가운데 상을 당한 자와 병에 걸린 자 노약자를 놓아보내다. 역군들 가운데에서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노약자인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24일 정축일 1397년 2월 21일 강원도 양주를 부로 승격시키다. 강원도 양주를 승격시켜 부로 삼았는데 이는 임금의 외가 쪽 친척의 본관이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오랑압 쪽의 파를속 등 5명과 오도리 쪽의 동맹가천모가 등 5명에게 비단 등을 내리다. 오랑압 쪽의 파를속 보리, 구리로, 보으로, 보리다시 등 5명과 오도리 쪽의 동맹가천모가 동소, 마월자, 동화알주, 두러 등 5명에게 각각 비단 종류의 천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이 천에는 비단, 무명, 삼배 등이 포함되었다. 양주군을 승격시켜 부로 만들다. 양주군을 승격시켜 부로 만들었다. 의흥부에 쌓인 소를 설치, 양반 자제를 교육하여 임용에 대비토록 하다. 의흥부에 쌓인 소를 설치하여 모든 양반 집안의 자제, 사위, 형제, 조카 등을 소속시키고 경서와 역사, 병서, 율문, 산수,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기술을 교육시켜 장차 관직에 등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25일 무인일 1397년 2월 22일 형옥성이 태미 우에게 보이다. 형옥성이 태미의 오른쪽 으뜸 별자리 부근에서 나타났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27일 경진일 1397년 2월 24일 형옥성이 태미 서쪽 태양문 가운데에 나타나다. 형옥성이 태미의 서쪽에 있는 태양문 한가운데에서 나타났다. 동대문에 거둥하여 옹성을 쌓을 자리를 살피다. 임금이 동대문으로 나아가 옹성을 쌓을 자리를 살펴보았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28일 신사일 1397년 2월 25일 진관사에 거둥하다. 임금이 진관사에 나아갔다. 요구 정신의 이직 한부림 조서 정구 허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요구는 삼사 우봉야로, 정신이는 지중추 부사로, 이직은 대사원으로, 한부림은 좌상기로, 조서는 우상기로, 정구는 좌간이로, 허주는 사원부 중승으로 임명되었다. 투항해온 외적이 울주지사 이은을 납치해간 일 때문에 삼남 절제사들을 죄하다. 도당과 각 부서 및 원로들에게 명하여 최운해, 이귀철, 김빈길, 김영렬의 죄를 논의하게 하였다. 처음에 항복하겠다며 경상도 울주포에 찾아온 외적 가운데 괴수 나가오니 그의 아들 도시로와 우리 곤시라를 인질로 삼아 계림부윤 유양에게 보냈는데 유양은 병으로 몸이 아파서 직접 나가지 않았다. 이에 외적이 의심을 품고 지울주사 이은을 납치해 도망가 버렸다. 당시 최운해는 경상도의 도절제사였고 이귀철은 충청도 도절제사, 김빈길은 전라도 도절제사, 김영렬은 경기우도 절제사였는데 최운해는 명령을 어겨 도망가는 자들을 놓쳤고 나머지 3명도 지정된 기한까지 도착하지 못하였다. 이에 오도 도통사 김사영이 이들을 경산부에 가두고 급히 보고하여 벌을 청하였다. 박자한을 전라도, 윤방경을 경상도, 조영무를 충청도 도절제사로 삼다. 박자한을 전라도 도절제사로, 윤방경을 경상도 도절제사로, 조영무를 충청도 도절제사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30일 개미일 1397년 2월 27일 오도 도통사 김사영이 돌아오니 흥인문 밖까지 거둥하여 맞이하다. 오도 도통사 김사영이 돌아오자 임금이 흥인문 밖까지 나아가 직접 맞으며 위로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일 갑신일 1397년 2월 28일 큰 바람이 불다. 큰 바람이 불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일 의료일 1397년 3월 1일 문묘의 터를 살펴보게 하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문묘를 지을 터를 살펴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3일 병술일 1397년 3월 2일 햇무리가 지다. 금성이 태미 서번 상상 자리에서 나와 삼태 성중계 자리로 들어가다. 해 둘레에 둥근 무리가 끼었다. 금성이 태미의 서번 자리에 나타났고 상상이 삼태의 중계 자리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5일 무자일 1397년 3월 4일 유성이 헌원성 자리에서 나와 땅에 떨어지다. 길이가 한자 남짓한 유성이 헌원성 자리에서 나타나 땅으로 떨어졌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6일 기축일 1397년 3월 5일 동교에서 사냥하다. 임금이 동교에서 사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8일 신묘일 1397년 3월 7일 의안백 이화와 좌정승 조준 등에게 명하여 우정승 김사영 등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다. 임금은 의안백 이화, 좌정승 조준, 봉화백 정도전에게 명하여 우정승 김사영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이 잔치에는 싸은사 권중화를 비롯한 여러 사신들과 항복한 외인 구육도 함께 참석하였다. 임금은 김사영에게 콧불소 가죽으로 만든 띠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9일 임진일 1397년 3월 8일 외인이 전 판사 위충과 지울주사 이은 등을 돌려보내다. 외인이 전 판사였던 위충과 지울주사였던 이은 등을 풀어주어 돌려보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0일 개사일 1397년 3월 9일 외인 만호 나가온의 아들 도시로 곤시라 망사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외인 만호 나가온의 아들 도시로에게는 사정 벼슬을, 곤시라와 망사문에게는 각각 부사정 벼슬을 내렸다. 아울러 의복과 갓도 함께 하사하였다. 전대현 유정현이 곡식 훔친 반인을 때려 죽인 일에 대한 사건 처리. 전대현 유정현이 자신의 집 곡식을 훔쳤다는 이유로 반인 강인신을 때려 죽였기에 형조에서 그 죄를 아뢰었다. 그러나 임금은 다만 장례 비용만 물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1일 가보일 1397년 3월 10일 근정전에서 조회를 받는데 임금이 구육을 위문하니 황공해하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구육이 어전 앞으로 나아가자 임금은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였다. 구육은 감히 임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땀을 흘리며 눈물만 흘렸다. 투항해온 외인이 도망간 일로 최운의 이규철 등을 잡아다가 국문하다. 최운의 이규철, 김빈길, 김영렬 등을 잡아다가 순군옥에 가두고 대간과 형조로 하여금 신문하게 하였다. 조사가 마무리되자 우정승 김사영과 의성군 남은이 나아가 그들의 죄를 가볍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도평이 사사에서 군인 징발과 수군 처우개선 등 군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도평이 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전 왕조 말기에 각 도의 군민 수에 대한 장부가 없어 군인을 선발할 때 수를 임의로 정하고는 그 수를 억지로 맞추도록 강요에 많은 폐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각 고을의 군민 수를 장부에 올려놓았으니 도절제사는 반드시 그 장부에 따라 병력 수를 정하고 농사일이 한가한 시기에는 각 고을에서 무예를 훈련시켜 유사시에는 적절히 동원하여 방어와 공격에 대비하게 하소서. 만일 군관이나 군인을 제때에 파견하지 않거나 무기와 갑옷이 견고하지 않거나 노약한 사람을 군인으로 끌어다 보낸 경우에는 그 고을 수령이나 총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 뒤에 도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소서. 또 도절제사가 도적이 침입한다는 말을 듣고도 주저하거나 출병하지 않거나 전쟁 시 힘을 다하지 않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병력을 일으켰거나 적의 수가 적은데도 전 병력을 동원했거나 시기 아닌 때에 수렵을 했거나 긴급하지도 않은데 군관에게 말을 내주어 도내를 돌아다니게 한 자는 관찰사가 조사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호구수는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각 도의 호적에는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고을 수령들이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군사나 부역 같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을 마구 끌어다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집안의 동거 여부를 막론하고
자식 사위 형제 조카 등 친족 중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봉족을 정하게 하소서. 품관이면서 기마병이면 봉족 4명, 일반 기마병이면 봉족 3명, 보병이면 봉족 2명으로 하고 모두 호주의 이름 아래 편성하게 하소서. 내외 친족이 없는 독신자에게는 일반 독신자 예에 따라 봉족을 배정하되 평소 부역에는 봉족을 따로 내보내지 말고 군사 관련 일이 생겼을 때만 긴급 여부에 따라 인원을 헤아려 데려가게 하소서. 노비를 많이 거느리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봉족을 더 주지 않게 하고 수령이 긴급한 병사 문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이상 따로 봉족을 징발한 자는 처벌하게 하소서. 1. 경인년 이후 해적이 극심해져 연해의 고을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근년에는 전함을 만들어 해안을 수비하면서 도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고 백성들도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함의 공이 큽니다. 그런데 각 전함의 군관과 군인들은 오랜 기간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생활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에게 육지의 여러 일과 자벽까지 맡기니 고된 노동이 지나칩니다. 그런데도 고을 수령들은 이들의 고통을 살피지 않고 군인들에게 요역을 강요해 배 타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어 병력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를 타는 각 가호에 대해서는 차역을 완전히 면제하고 보호하되 이를 따르지 않는 수령이나 간사한 관리들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로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하소서. 배 타는 가호의 아들 사위 봉족으로 정해진 사람 외에 따로 몰래 사는 집은 다른 일을 시키게 하소서. 2. 군법상 병사를 거느리는 자는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항상 병을 염려하며 인정으로 돌보아 군인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을 만나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도의 병선을 이끄는 두목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무리하게 벌을 주는가 하면 배를 오래 타며 기후와 굶주림에 시달려 병든 자나 필요한 자들을 역병환 자라 하여 치료도 하지 않고 아직 숨이 붙은 자를 무인도나 물속에 버려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살피고 돌보지 않는다면 군인들은 마음이 떠나 적을 만나도 싸우려 하지 않고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행위를 엄히 금지하고 병든 군인은 반드시 치료와 구호를 제대로 하게 하며 병이 깊은 자는 병선이 머무는 근처 고을에 내리게 하여 그 고을에서 돌보도록 하소서. 불행히 사망한 자가 있으면 팻말의 기록을 남겨 가까운 곳에 매장하고 병에 걸린 사유를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사사에 전하게 하며 사사는 이를 조정에 알린 뒤 그 집안은 일정 기간 부역을 면제하여 구제하게 하소서. 그러나 이러한 병을 살피지 않아 죽은 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관리와 병선을 맡은 15,000호 선장의 책임자를 대명률 중 군사관리 소홀 조항에 따라 태형 100대를 내려 변방에 보내어 군졸로 편입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 건의 내용을 모두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2일 을미일 1397년 3월 11일 상위 중추원사 유양이 외괴의 아들 동실아 등 2인을 데리고 계림에서 오다. 상위 중추원사 유양이 외구의 괴수 아들인 동실아 등 2사람을 데리고 계림에서 도성으로 왔다. 임금은 동실아에게 옷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5일 무술일 1397년 3월 14일 임금이 이난전에 친히 제사하다. 임금이 이난전에 직접 나아가 제사를 올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6일 기해일 1397년 3월 15일 박자한을 경상 전라 도안무사로 삼다. 박자한을 경상도와 전라도의 도안무사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7일 경자일 1397년 3월 16일 좌정승 조준 등이 우정승 김사영을 위하여 잔치하니 술을 쓰도록 허락하다. 개국 공신인 좌정승 조준 등이 우정승 김사영 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자 임금이 술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8일 신축일 1397년 3월 17일 최운의 등을 안변 진명포 등지에 유배 보내고 수군에 편입시키다.
임금이 명하여 최운해를 안변에 진명포로, 김영렬을 옹진으로, 김빈기를 청해로, 이귀철을 평양으로 각각 유배 보내고 모두 수군에 편입시켰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9일 이민일 1397년 3월 18일 정릉에 거둥하여 흥천사 역사를 둘러보다. 환자 김사행 등이 아첨하여 흥천사가 화려하게 지어지다. 임금이 정릉에 거둥하여 흥천사의 공사 현장을 살폈다. 처음에 임금이 정릉에 절을 세운 목적은 조석으로 향을 올리는 의식을 지내기 위한 것이었으나 환자인 김사행이 아첨하고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절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1일 갑진일 1397년 3월 20일 밤에 북방에 흰 기운이 끼다. 밤에 북쪽 하늘에 흰 기운이 나타났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2일 을사일 1397년 3월 21일 잡과 시험을 쳐서 명예 8인과 명률 7인을 뽑다. 고시관 조중과 정도전이 잡과 시험을 실시하여 의술에 밝은 자 8명과 법률에 밝은 자 7명을 뽑았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4일 정미일 1397년 3월 23일 귀이군 왕후의 졸기 예장하고 시호를 내리다. 귀이군 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냈으며 임금은 시호를 경이라고 내렸다. 왕후는 공양왕의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며 왕씨의 제사를 이어가던 인물이었다. 그의 아들은 왕조와 왕관이고 딸은 무안군 이방번에게 시집갔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5일 무신일 1397년 3월 24일 평주에 거둥하다. 임금이 평주로 거둥하였다. 유성이 천시원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들어가다. 유성이 하늘에 천시원 동쪽에서 나타나 서쪽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길이는 약 2자쯤 되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6일 기후일 1397년 3월 25일 지진이 일어나다. 지진이 발생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7일 경술일 1397년 3월 26일 햇무리가 지다. 해 주변에 둥근 무리가 생겼다. 대마도에 가서 잡혀있던 지울주사 이은을 데리고 온 박인귀 등에게 상을 내리다. 박인귀 등 5명에게 각각 쌀 10석을 내려주고 그들의 집안에는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처음에 울주의 지방관 이은이 왜구에게 사로잡혀 대마도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박인귀 등이 자원하여 대마도로 가서 정성과 신의로 설득해 이은과 함께 돌아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8일 신해일 1397년 3월 27일 고려 시중 경복흥의 묘에 치제하게 하다. 임금이 임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 전 왕조 때 시중 벼슬을 지낸 정렬공 경복흥의 무덤이 있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시중은 기계가 있고 청렴했으며 시중의 자리에서 나를 자식처럼 대해 주었고 나 역시 아버지처럼 모셨다. 그래서 첨절제사 조사일을 보내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투항한 외인 구육과 반인들에게 쌀 의복 등을 내리다. 항복한 외인 구육에게 쌀 30석과 콩 20석을 하사하고 함께 온 반인 2명에게는 각각 옷 1벌과 갓 하나씩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29일 임자일 1397년 3월 28일 수미포에 머물면서 화렵을 구경하다. 임금이 수미포에 머물면서 불을 피워 짐승을 몰아잡는 사냥, 즉 화렵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일 갑인일 1397년 3월 29일 연복사에 거둥하다. 임금이 연복사로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3일 병진일 1397년 3월 31일 폭풍이 불고 밤에 동북쪽에 붉은 기운이 끼다. 폭풍이 불었고 밤에는 동북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나타났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4일 정사일 1397년 4월 1일 내관을 보내어 경희공 왕후에게 치제하게 하다. 임금이 내관 김용기를 보내어
경희공 왕후에게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경천사에서 화엄 법석을 베풀어 신덕 왕후의 영을 위로하다. 임금이 경천사에 거둥하여 화엄종의 법회 자리를 마련하고 신덕 왕후의 혼을 위로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5일 무오일 1397년 4월 2일 전 판사 김원호의 딸을 궁인으로 삼다. 전 판사 김원호의 딸을 궁인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8일 신유일 1397년 4월 5일 안익 김희선 권근 등이 황제의 칙위 조서 선유 성지 어제시 예부의 자문을 받들고 오다. 참참문화부사 안익 동지중추원사 김희선 예문춘 추관 학사 권근이 명나라 수도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황제가 내린 위문 조서 왕에게 직접 내린 교시인 선유 성지 황제가 친히 지은 시와 예부에서 보낸 자문 2통을 받아 가지고 왔다. 그 위문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신이 와서 조선 왕의 정비였던 강씨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니 매우 슬펐다. 왕은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슬픔과 그리움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겠는가? 예전에 나라를 세울 때 안에서 도우며 고생한 사람이 강씨가 아니고 누구였겠는가? 사만의 어머니가 바로 강씨였다. 지금은 강씨가 죽고 그 자취만 남아있으니 왕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전에 왕이 새벽에 옷을 입으려 할 때면 강씨는 시간을 살피며 도왔고 정무에 바빠 식사를 늦게 하면 예의를 갖추어 공손히 받들었으며 조회가 있는 날에는 궁녀들을 이끌고 왕을 배웅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들고 왕을 맞이하며 침실로 돌아오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강씨가 영영 떠나 거울처럼 맑게 반기던 모습은 사라졌고 왕이 새벽 조회에 나갈 때 배웅하는 사람도 없으며 저녁에 돌아와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다. 궁녀와 시녀들만이 관을 어루만지며 슬퍼할 뿐이니 이 슬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흘러 무덤 위에는 풀이 우거지고 여우와 토끼가 그 사이를 오가며 옆에 큰 나무는 굵은 줄기로 우뚝 서 있다. 해가 지려 할 즈음 새들이 가지 위에 내려앉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는 울음소리처럼 들리며 어둠 속 시냇물은 졸졸 흐르고 사람 소리는 없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간다. 들판은 조용히 쓸쓸하고 죽은 자의 혼이 들판 너머에서 노래하고 있다. 만일 강씨의 혼이 이런 상황을 안다면 궁궐을 향해 바라보며 멀고 아득한 거리를 안타깝게 여길 것이다. 왕은 이런 생각으로 그녀를 그리워하는가? 강씨는 이미 떠났으니 왕은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내리는 명이다. 선유 성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조선 국왕이여, 나는 지금도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홍무 21년 너희 조그마한 나라의 군대와 말이 압록강에 이르러 중국을 치려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 이성계가 회군하여 왕이 되었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고쳤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조선 국왕의 정성 덕분이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학식이 있는 자들을 사칭해 사리사욕을 꾀하며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려면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며 올바르고 정직해야 한다. 해는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는가? 하늘 아래에는 하나의 해만 있을 뿐이다. 해는 속일 수 없다. 앞으로 다시 사신을 보낼 때에는 중국어를 아는 사람을 보내라.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보낼 필요 없다. 우리 손자와 조선 국왕의 손자의 혼인을 허락할 때에도 중국어를 아는 재상을 보내야 한다. 내가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한 뒤 돌려보낼 것이다. 앞서 왔던 수제 4명 중에서는 권근만이 늙고 성실하여 돌려보냈다. 조선 국왕은 이 말을 그에게 전하라. 새로운 세 사람은 누구도 중국어를 할 줄 몰랐으니 모두 돌려보낸다. 남아있던 4사람도 함께 돌려보낼 것이다. 황제가 친히 지은 시는 다음과 같았다. 압록강은 맑고 국경은 옛 모습 그대로. 강하지만 거짓 없고 시대의 영웅이라 즐겨하네. 도망친 죄인을 들이지 않는 천년의 복된 땅. 예와 의로 이룬 공덕은 백세토록 전해진다. 한나라가 정벌한 기록을 책에서 살펴보고 요 나라를 정벌한 자치도 참고하겠다. 내 마음은 하늘 중심에 이루어진 듯 물결 없고 자리도 변하지 않도다.
우물과 마을은 옮겨졌고 시장은 황폐하니 풀이 무성하고 길소는 슬퍼하네. 비원에는 꽃이 피고 벌은 꿀을 모으고 궁궐과 누대에는 주인이 없어 토끼가 사는 곳이 되었네. 떠돌이 장사는 길을 돌아 새 성으로 가고 자리 잡은 장사꾼도 옮겨 옛 동네를 그리워하네. 이곳은 예전 왕씨의 땅. 단군이 떠난 지 오래. 몇 번이나 나라가 바뀌었는가. 경계를 지나면 들에는 농사 노래가 울려 퍼진다. 군사 풀고 김 메고 농사지은 지가 몇 해나 되었는가. 성로에 달린 종은 녹슬고 망보던 초소에는 재와 낙엽이 쌓여 흙더미가 되었네. 역관은 먼 길을 무사히 온 것을 반기며 맞고 말머리꾼들도 기뻐하며 전송한다. 하늘 끝과 땅 끝에 닿은 중화의 경계. 벼와 기장이 가득하여 해마다 수확이 넘친다.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황제가 권근에게 준 것이었다. 처음 권근이 명나라 조정에 도착했을 때 황제는 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뒤 권근의 학식이 뛰어남을 알고 시 제목 24개를 주며 시를 지어보라 했다. 권근은 이에 응하여 시를 지었고 그중 왕경작고라는 제목에는 이렇게 지었다. 왕씨는 동쪽의 제후로서 500년을 지탱했지만 쇠퇴하여 마침내 도를 잃었으니 나라의 흥망은 하늘의 뜻이로다. 비록 지금 성은 남아있으나 번성하던 나라는 이미 옮겨졌네. 내가 이곳에 와서 탄식하니 높은 나무에 찬 서리가 내렸도다. 또 이 시가 다른 곳에 살다는 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었다. 동방의 나라에 어려움 많았지만 우리 임금이 공을 이루어 백성을 달래고 어진 정치를 펼치며 큰 나라를 받드는데 충성을 다했네. 나라 이름 내려주시니 큰 은혜요. 거처를 옮기고 성을 세웠네. 원하건대 대대로 충성을 다해 황제의 명을 받들겠노라 하고 출사라는 책 제목에 대하여 사신으로 떠나는 일은 임금의 엄중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달려가는 길이 아무리 피곤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일이 아직 굳건하지 않아 언제나 걱정될 뿐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다행이지만 길은 길고 머나먼 영로가 끝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나의 충성된 뜻을 펼쳐서 만에 하나라도 황제께 그 뜻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공조선명지경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성스러운 황제께서 용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어루만지십니다. 먼 나라 백성들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조공하러 옵니다. 왕성한 상서로운 기운이 황궁을 장엄하게 하고 빛나는 글과 예는 제국의 위협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거치니 신선의 지팡이가 햇빛에 반짝이고 하늘에서 부는 바람은 황제의 향로에서 풍기는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소신 또한 이 큰 은혜와 영광을 입어 붉은 궁궐들에 들어가 황제의 찬란한 광채를 가까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도경서경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천년 전 기자의 나라가 바닷가에 자리 잡았고 그가 전한 팔조의 풍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고 먼 산들이 평야를 둘러싸고 졸졸 흐르는 강물은 옛 마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먼 길을 산 넘고 바다 건너 조공하러 왔으며 사만의 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후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 백성들과 은근히 나누었습니다. 백성이 살아 숨 쉬는 것이 곧 황제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도암록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변방의 고을은 쓸쓸한데 오래된 나무만이 푸르게 서 있습니다. 압록강은 하나의 줄기로 흘러 요양과 국경을 나눕니다. 황제의 은덕은 중국과 오랑캐를 가리지 않건만 땅의 경계는 어찌하여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친 파도의 작은 배는 흔들리지만 하늘에 해가 비치는 이 먼 땅을 기쁘게 바라봅니다. 누가 이번 내 마음의 간절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황제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임금께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라고 하고 요요자라는 제목에 대하여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들판은 길고 멀기만 한데 유명한 고을들이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 하나같이 크고 강성합니다. 먼 나라에서 황제의 덕을 흠모하여 조공을 닦고 여러 장수들이 위엄을 떨치며 국경을 넓혀갑니다. 내 말이 말에 약속을 다리 기둥에 새긴다 해도 관문을 지키는 이가 명패를 던지는 미친 짓은 웃을 일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 되어 문화를 나누니
가장 복된 일은 이 대국을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